자, 국부론에 대해서 전체 요약입니다. 그 이전 방송으로 내보내드렸던 40몇 편에 가까운 내용들을 그 타이틀만 내지는 중요한 부분만 또는 중요한 문장만 정리해가지고 색인으로도 쓸 수 있으시게 그렇게 한 편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국부론입니다.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인데 뜻은 어떤 깊게 생각해 보는 거 고찰이다. 뭐에 대해서 그 이치에 대해서 Nature and Causes 이치에 대해서 무엇의 어떤 국가들의 부에 대한 이치에 대해서 고찰해 본다. 라는 것이 국부론의 원 제목입니다. 맨 처음 서론에는 그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꼭 인지하고 가야 돼요. 어느 한 국가에서 어느 한 해 동안 노동한 것은 한 해 동안 소비하는 필요나 편의의 원천이다. 노동한 것이 소비하는데 원천이다. 그것들은 노동을 통해서 직접 생산할 수도 있고 어떤 교역을 통해서 조달할 수도 있어요. 생산물이 충분하거나 모자라거나 한다라는 얘기는 생산물이 충분하다라는 것은 부유하다라는 얘기고 생산물이 모자란다라는 것은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밥을 먹고 싶은데 밥이 없는 게 가난한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고 싶은데 옷이 없는 게 가난한 거예요. 내지는 좋은 옷을 입고 싶은데 좋은 옷이 없는 게 가난한 거예요. 어떤 생산물이 모자란 상태가 가난한 거예요. 혹은 그것이 충분히 조달이 가능한 것을 우린 부유하다고 해요. 갖고 싶은 것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때 부유하다고 하죠. 이건 상대적인 거죠. 자, 부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첫째, 기술, 기능, 판단이 적절한지와 어떤 걸 만들어내느냐의 문제죠. 기술, 기능, 판단이 적절한지와 둘째, 중요한 것은 생산인구 대비 비생산인구의 비율이다. 공산국가들이 소련이 그 군사력을 생산은 충분하지 않은데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거기에 써버렸죠. 비생산 인구의 비율이 너무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든 생산 인구를 최대한으로 가져가야 되고 비생산 인구를 최소한으로 가져가야 돼요. 물론 비생산 인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생산 인구는 반드시 필요해요. 공무원, 군인, 판검사 다 필요해요. 하지만 그 비율은 최소한으로, 되도록 최소한으로. 따라서 뭐냐 하면 국가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은 국가 행정 서비스의 효율화를 통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내려는 그런 마인드와 실천이에요. 국가가 경제에 기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1권 노동 생산력 증대의 이유와 생산물이 각기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 분배되는 절차. 제가 이렇게 제목을 길게 쓴 게 아니라 원서의 제목이 이렇게 길어요. 그 중에 제1장 분업. 핀공장을 관찰해보니 거의 240배 차이로 분업의 효과가 나타나더라. 비숙련자가 10명에서 48,000개의 핀을 생산하는데 각자만 들면 숙련자라도 한 명이 하루에 20개를 못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분업의 효과는 최소 240배의 차이다. 사실은 이 정도의 차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한 100만 배, 1000만 배 차이가 나요. 지금 핸드폰으로 생각해 보세요. 1000만 명이 달라붙는다고 한들 핸드폰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못 만들어내요. 70억 명이 각자 자리에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핸드폰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물건이 70억 명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일한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분업이에요. 240배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유무의 차이예요, 사실. 되냐 안 되냐? 우주선? 분업 없으면 우주선 못 만들고 그냥 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분업이 없었으면 우주선 못 만들고 마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 없고 마는 거예요. 자동차 그냥 없는 거예요. 분업이 없으면 그냥 없는 거예요. 분업은 뭐 선택의 그런 거 아니다. 필수고 무조건이고 어떤 현장에서건 어떤 분야건 무조건 분업을 해서 효율화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분업화되어서 살고 있다.
문명사회에서는 단순한 물건 하나도 수없이 많은 노동의 분업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결국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십 수백만 명의 도움과 협업으로 편의를 누리며 사는 셈이다. 우리가 아무리 뭐 삼성전자 회장이건 애플의 회장이건 간에 우리가 주변에 쓰레기를 치워주실 분이 없으면 그분은 쓰레기들을 스스로 청소를 하느라고 시간이 없고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우리는 주변의 모든 직업군에 대해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감사해야 돼요. 저는 어느 날 병원에서 간호사분의 그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뇌출혈로 쓰러지신 저희 아버지의 그 대변을 닦아내는 것을 보고 저는 아버지의 대변 냄새가 정말 역겨웠거든요. 그 처음 맡아보잖아요. 성인의 그런 뭉개진 똥이라는 것을. 근데 그 간호사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그것을 닦아내더라고요. 저 정말 존경해요. 모든 직업군을 존경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거 알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2장 분업이 생기는 원리. 우리가 오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푸주간 양조장 빵집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에 신경을 쓴 덕분이다. 그 국부론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그리고 가장 유명한 문장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이.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착한 척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좋은 대로 각자 좋은 대로 각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것이 남들에게도 최고의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간호사분이 저를 위해서 막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간호사는 간호사분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이 저와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거의 뭐 감동에 가까운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서로 그렇게 서로 제공해주고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게 그것이 분업이 생기는 원리다. 제3장 분업은 시장의 크기에 따른다. 남는 것을 줄 곳이 없고 모자라는 것을 받을 데가 없으면 즉 시장이 작으면 분업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잔잔한 바다에서 해상 운송이 용이한 지중해 연안, 그래서 용역이 교역이 용이했던 곳, 구석구석 뻗은 긴 강을 통해 내륙 깊숙이 왕래할 수 있었던 이집트, 인도, 중국에서 교역이 용이한 곳에서 인류 문명이 발생했다. 교역이 용이한 곳에서 인류 문명이 발생했다. 이 관점은 문화인류학자나 역사학자나 각각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본 거예요. 교역이 왕성한 곳에서 왕성할 수 있었던 환경에 놓인 곳에서 인류 문명이 발생했다라고 본 거예요. 저는 여기에 100% 공감합니다. 자, 4장 돈이 사용되는 원리. 분업이 완전하게 자리 잡게 되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노동으로 생산하는 것은 그에게 필요한 물건 중 극히 일부분일 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내가 필요한 것 외에 남는 내 생산물을 다른 사람의 노동 생산물과 바꿔서 갖게 다른 필요를 충당하게 된다. 서로 교환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분업은 빌 게이츠 아니라 누구라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생산한 것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한 1200만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1억 한 3500만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빌 게이츠 아니라 누구라도, 스티브 잡스라도 누구라도. 그 나머지 요소들은 각자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들을 서로 바꿔서 필요한 것들을 충당해서 쓰는 거예요. 그 매개체로 이제 돈이 작용을 하죠. 교환으로만 필요한 것을 얻으려면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과 만나야 되고 또한 때마침 그 상대방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해야만 하는데 이렇게 만나기는 사실 꽤 어렵다. 이런 불편을 줄이려면 대체로 모두가 필요로 하는 물건으로 바꿔놓으면 된다. 그게 하다 보니 돈이 되더라. 5장 생필품의 실질 가격과 명목 가격. 노동으로 표현된 가격과 돈으로 표현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실질 가격이란 것은 노동으로 표현된 가격이고 명목 가격이란 것은 돈으로 표현된 가격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진 물건의 가치는 그 물건으로 살 수 있는 타인의 노동량과 같다. 노동이 모든 물건의 교환 가치를 실질적으로 잰다. 가치의 근원은 노동이다. 모든 것의 가치를 비교하고 측정하는 유일하고 궁극적인 진짜 기준은 노동이다. 노동이 진짜 가격이고 돈은 그것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없이 중요해서 한없이 되뇌어야 돼요. 노동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이다. 6장 상품 가격의 구성 요소. 가격을 구성하는 노동이익, 노동, 이익, 땅 사용료 모두 각각의 진짜 가치는 노동량으로 측정된다. 문명화된 나라에서 거의 모든 물건의 값은 노동한 값, 투자에 대한 이익, 그리고 땅의 사용료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근데 여하간의 진짜 가치는 노동량이다. 이 이익이건 땅 사용료건 전부 노동량으로 측정이 된다. 노동이 근원이다. 수입은 노동이나 축적물 혹은 땅에서 얻어지는데 각각 급여, 이익, 임대료라고 하고 각각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다. 뭐 임대료는 어려운 말로 뭐 지대라고 기존에는 아마 기존 경제학 서적에서는 아마 그냥 지대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대 아니고 그냥 임대료라고 하면 돼요. 7장 상품의 자연 가격과 시장 가격. 어떤 상품의 시장 가격은 시장으로 가져온 개수와 그 상품의 자연 가격을 주고 사려는 요구와의 비율에 따른다.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는 거죠. 공급량이 많아 물건 가격이 싸졌다면 가격을 구성하는 임금, 이익, 임대료는 전부 혹은 일부가 싸질 수밖에 없다. 물건 가격이 공급이 많아서 물건 가격이 싸졌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가격이 내려가는데 그 가격을 부담하는 것은 임금이 싸진다면 일부 노동자가 그만둘 것이고 이익이 싸진다면 일부 투자자가 그만둘 것이고 임대료가 싸진다면 일부 땅 주인이 그만둘 것이므로 공급량은 다시 줄게 된다. 줄어든 공급량은 다시 물건 가격을 올려 균형을 맞춘다. 수요와 공급은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뭐 대단한 공식처럼 외우지 마세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물건이 싸졌어요. 누군가는 그 싸진 값을 손해를 봐야 돼요. 노동자가 볼 수도 있고 자본가가 볼 수도 있고 지주가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손해보고 마냐? 그냥 안 한단 말이에요. 손해보느니. 그러면서 공급량은 다시 줄게 돼요.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다시 시장에 물건이 모자라면서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균형은 맞춰진다. 반대로 공급량이 부족해 물건이 비싸졌다면 노동자든 자본가든 지주든 누군가 그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 비싸진 만큼 누군가 나눠지겠죠. 임금이 비싸진다면 다른 일에 종사하던 노동자가 달려들 것이고 이익이 많아진다면 다른 투자자가 이 일에 투자를 할 것이고 임대료가 비싸진다면 다른 땅 주인이 이 업의 땅을 빌려주려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업의 종사자가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공급량이 늘게 되죠. 늘어난 공급량은 물건 가격을 다시 떨어뜨려 균형을 맞춥니다. 이게 수요와 공급의 원리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맞춰진다 뭐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이런 논리로 이해를 하세요.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모든 규제는 자연스레 유입될 노동자와 투자자를 방해하여 공급량의 증가를 막아 시장 가격을 자연 가격보다 높게 유지합니다. 이게 독점 상황인 거예요. 무조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상태는 자유경쟁 상태인 거예요. 이것을 지원을 하든 방해를 하든 모든 규제와 지원은 이걸 방해하면서 독점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정 그룹, 특정 집단에게 이익을 안겨주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나쁜 거예요. 8장 노동임금, 노동생산물이 노동에 대한 보답의 근원이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으로 노동에 대한 보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노동으로 생산한 것으로 노동에 대한 보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 쓰레기 같은 정치꾼들한테 표를 자꾸 주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일한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진리예요. 시대를 막론한 진리예요. 이거 자꾸 무시하니까 저 쓰레기 정치꾼들이 자꾸 득세를 하는 거예요. 이거 무시하고 그냥 돈 줄게 하는 것들 무조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이 사회에서 제거하면 무조건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일한 만큼 가져간다. 노동 생산물이 노동에 대한 보답의 근원이다. 임금은 많이 받으려는 노동자와 적게 주려는 고용자와의 합의로 정해진다.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다. 누가 정해주는 거 아니다. 쓰레기 정치인들이 정해줘서 정해지는 게 아니다. 임금은 노동의 결과물로다가 나눠 갖는 것이고 그거는 고용자와의 합의로 정해진다.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정해진다. 부유한 국가의 임금이 높은 게 아니라 성장하는 나라의 임금이 높다. 이거 자세한 얘기는 기니까 그 자세한 편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법은 절대로 노동임금을 적절히 규정할 수 없다. 법이 할 수 있는 거는 이 법은 이 노동임금이 그 정해지는 이 원리를 이해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지식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절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점점 싸진다. 100년 전에 우리가 그 소주 한 병을 먹으려면 하루 일당, 반나절 일당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하루 일당 가지고 소주 100병은 사 먹죠. 소주로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뭐 어떤 혁신적인 신제품을 보고선 비싸다고 느끼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은 점점 싸지고 있어요. 단 대한민국의 농업 생산물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독점 환경이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에요. 과거에 하루 일해서 살 수 있는 곡식을 지금은 반나절만 일해도 살 수 있다. 풍요는 임금을 올리고 오른 임금은 물가를 인상하고 소비를 감소시키겠지만 풍요는 자본도 증가시키기에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으로 많은 생산을 하게 된다. 또한 자본의 주인은 자신의 이익을 키우기 위해 더욱 적절히 분업화하고 자원을 더 투입하며 최대한 생산하려 노력한다. 같은 이유로 자본의 주인은 기계를 도입하려 하고 이것은 다시 사회적 분업화를 가져와 기계를 개발하는 직종이 새로 생겨나게 되고 결국 기계는 개발되어 더더욱 적은 노동으로도 더 많이 생산하게 되어 높아진 임금을 상쇄한다. 자, 성장하면 무조건 좋다. 그 뭐 성장이 우선이냐 복지가 우선이냐 개소리들을 많이 하시는데 쓰레기 정치꾼님들께서 다 헛소리고 무조건 성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무조건 성장하는 게 좋은 겁니다. 자, 9장 자본이익. 자본의 증가는 임금을 올리고 이익을 낮춘다. 동일한 사업에 많은 자본이 투입되면 서로 경쟁하면서 이익은 적어진다. 이익률이 낮아도 큰 자본이 더 큰 이익을 낸다. 돈이 돈을 만든다. 자본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무조건 좋습니다. 돈 많은 게 무조건 좋아요. 돈이 우선이냐 행복이 우선이냐 그거는 엉뚱한 걸 갖고 비교를 하는 것이고 돈은 무조건 많은 게 좋은 겁니다. 이자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언제나 효과는 없고 고리대금 업자들만 늘렸다. 그렇습니다. 그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법으로 규제하면은 그 법으로 규제한 거에 대한 리스크까지 이자에다 얹혀서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죠. 냅두세요, 제발. 제10장 노동과 자본의 투입 유형별 임금과 이익. 같은 지역 안에서라면 노동과 자본이 투입되는 모든 업종은 그 유리함과 불리함의 총합이 언제나 같다. 편한 일은 임금이 적고 좀 힘든 일은 임금이 높고 그래서 결국 유리함과 불리함의 총합은 같다. 이건 업종도 마찬가지다. 유리함과 불리함의 총합이 언제나 같다. 직업인들을 다 잡아주는 존재는 조합이 아니고 그들의 고객이다. 이것도 명심해야 돼요. 모든 직업인들은 쓰레기 정치인들을 바라보거나 어떤 조합장을 바라보거나 일단 천박한 짓을 하지 마시고 그들의 고객만 바라보세요. 이것이 직업 윤리로도 최고고 그들의 이익을 최고로 하는데도 최고입니다. 직업인들을 다 잡아주는 존재는 조합이 아니고 그들의 고객이다. 제11장 땅 임대료. 땅 사용료인 임대료는 임차인이 지불할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을 형성한다. 임대료는 자연적으로 독점 가격이다. 임대료는 땅 주인이 땅을 더 좋게 개발했다거나 임대료를 최소한 얼마를 받아야 한다거나 등의 요소와는 전혀 상관없이 농부가 얼마를 줄 수 있는가에 달렸다. 요것도 자세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 본문을 좀 자세한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지주계층은 세 계층 중에 유일하게 저절로 돈이 들어오는 계층이라서 태생적으로 나태하며 그 나태함이 무식을 낳는다. 그래서 미래를 예견한다거나 규제가 가져올 결과를 예상하는 등의 능력을 갖출 수 없게 되었다. 노동자 계층은 보통 정보나 지식을 얻을 시간도 없고 정보가 있어도 분석할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공공의 이익을 논할 때 그들은 대개 무시한다. 이건 21세기 상황과는 조금 달라요. 중산층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중산층의 지식 수준이 굉장히 높고 여가 시간도 굉장히 많은 21세기의 노동자와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기업가 계층은 기획하고 계획하는 게 그들의 일이기에 당연히 시골 지주들보다 많이 알고 예리하다. 이건 지금도 유효해요. 그들은 공공의 이익에는 관심이나 지식이 없고 자신들의 분야에 집중하며 순진한 시골 지주들을 설득해 자신들의 유리한 쪽으로 제도를 만들어간다. 그 기업가 계층은 굉장히 똑똑하고 박식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굉장히 유능한 건 맞는데 그들은 이해관계가 사회의 이익과는 좀 상반되기 때문에 문제다. 제2권 자본의 본질, 축적, 투입. 제1장 자본의 분류. 스탁은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중 소득을 기대하는 부분을 캐피탈이라고 분류한다. 스탁 자체는 어떤 쌓아둔 당장 먹지 않고 쌓아둔 것을 스탁이라고 총칭하고 그 스탁 중에서도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본, 어떤 투자용 자본을 캐피탈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구분하자.
제2장 사회자본의 한 가지로 여겨지는 돈, 국가자본의 유지. 돈은 상업의 도구로서 자본의 중요한 일부분이긴 하지만 소득과는 상관없다. 우리가 달러를 아무리 갖고 있어도 이것이 직접적인 소득은 아니에요. 그것은 상업의 도구인 거예요. 우리가 지폐, 돈, 금화, 은화 이건 다 상업의 도구인 거예요. 이것이 실질적인 소득과는 상관이 없다. 왜 그런지는 좀 본문을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은행은 국가의 자본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자본을 더 많이 생산적인 곳으로 움직이게 자극하여 산업을 늘리는 것이다. 은행 매우 중요합니다. 제3장 자본의 축적,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을 위해 썼던 자본을 우선적으로 메워야 하는데 우리가 상품을 팔기 위해서 상품 매입을 하고 상품이 팔리면 그 매입한 상품을 또 들여놔야지 또 팔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선 메워놔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도 줘야 되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다음 달에도 일을 하죠. 이렇게 그 생산을 위해 썼던 자본은 우선적으로 그 생산을 위해 썼던 자본을 우선적으로 메우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임금의 형태로 우선 생산적 노동자들이 먹고 살게 됩니다. 비생산 인구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생산 인구가 먹고 살 것이 채워진 이후의 것으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판검사가 아무리 높아 보여도 우리 노동자들이 생산하고 남은 것으로 먹여주는 거예요. 지들이 거들먹거리는 거 우습게 보세요. 우리 하인들이란 말이에요. 노동자들이 하인들이에요. 뭐 공무원이든 뭐 대통령이든 뭐 장관이든 차관이든 뭐 판검사 나부랭이든 우리 노동자들이 고용한 하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남은 걸로 먹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이 모으기 때문에 좀 많이 먹여주고 있죠. 좀 지나치게 많이 먹여주고 있는 감도 들어요. 저 하인들이 좀 거만해졌어요. 많이 먹여주다 보니까. 이것들 바로 잡아야 돼요. 조금 배고프게 해줘야 돼요. 이것들이 주인 무서운 줄 모르고 조금 요새 좀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어진 것 같아요. 뭐라도 아끼고 남겨둔 것이 자본이 된다. 그걸로 생산적 노동을 고용해 이익을 얻거나 그렇게 할 남에게 빌려줘서 이자를 얻는 것이고 국가의 자본은 그런 개인들이 아껴서 남긴 것들의 총합이다. 자본의 증가는 소득을 다 쓰지 않고 아껴야만 생기는 것이다. 검약은 자본을 만들고 자본은 생산 인구를 늘리고 늘어난 생산 인구는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한다. 이 문장 모두 자체가 아주 금쪽 같은 문장들입니다. 그냥 읽으시고 감탄하시고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 본문 동영상을 좀 찾아보시고요. 정부가 아무리 건전해봐야 민간 소비의 건전함을 따라올 수 없고 민간의 낭비가 아무리 엉망이어도 정부의 낭비를 따라갈 수 없다. 모든 문장의 명언들입니다. 소비에도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먹고 마시고 노는 데 써 없애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집을 짓거나 가구를 사거나 장식을 하는 데 써서 남기는 것이다. 당연히 후자가 지속되면은 이게 부유한 나라가 더 부유해 보이는 거죠. 제4장 이자를 받고 스탁 빌려주기. 자본으로 쓰면 생산적 노동을 고용하여 쓴 만큼 가치를 재생산하고 추가로 이익을 얻는다. 빚을 진 걸 자본으로 쓰면 그럼 자본은 자본대로 있고 이자도 낼 수 있다. 그러나 빚을 져서 소비하는 데 쓰면 빌린 것을 복구할 수도 없고 이자도 낼 수 없어서 다른 소득원을 헐 수밖에 없다. 5장 자본 투입의 여러 유형. 첫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자연생산물을 생산하는 것. 1차 산업이죠. 농축수, 광산업. 둘째, 자연생산물을 가공하는 것. 제조업이죠. 2차 산업이라고 해요. 지금 현대어로는. 셋째, 자연생산물이나 제품들을 시장까지 운반하는 것. 도매업. 넷째,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씩 나누어 담는 것.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이걸 3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서비스업이라고 하는데 자본론에서는 자본론이 아니라 국부론에서는 어떤 상업 자체를 그것도 셋째와 넷째로 분류를 했어요.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어떤 사업에 투자할 것인지는 오로지 돈을 가진 개인이 보기에 이익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는 곳이 된다. 개인이 보기입니다. 국가가 여기다 개입하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성공 사례가 있어가지고 자꾸 우파들도 헷갈리시는데 국가는 여기에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이 보기에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돈 가진 개인이 판단하라 이거예요. 투자자가 판단하라 이거예요. 국가가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노동을 고용할지 얼마나 많은 국내 생산에 기여할지 따위는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각자 개인이 알아서 본인들 잘 살려고 열심히 하세요. 그것이 사회에도 최선이 됩니다.